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리와 관련돼서요. 마지막 내용,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법률 효과와 관련돼서 자, 이것은요. 제목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법률 행위 해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명의로요. 갑명의로 명의는 갑인데요. A가 행위를 했다는 거죠. A가. 여기서는 이제 을로 하죠. 을이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을이 행위자예요. 이 사람이 명의자고 이 사람이 행위자라는 거죠. 자, 보시면 얘가 그렇죠. 행위자예요. 이렇게 해서요. 병과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자, 상대방이 됐을 때요. 과연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는 먼저 당사자 확정부터 한다는 거죠. 자, 당사자가 확정이 돼가지고 당사자 확정은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 당사자로 보았으면요. 갑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을을 당사자로 보았으면 을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갑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요, 행위자와 명의자가 이제 권리음의 귀속시제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자, 을이 당사자가 됐을 때는 행위자에게 바로 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대리의 법리가 귀속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 대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요, 표현 대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이 당사자가 됐을 때, 이때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죠.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면 다시 대리인데, 만약 대리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대리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대리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대리권이 없이요, 타인 명의를 함부로 사용했으면 이것은 무단 명의 모용이라고 합니다. 무단으로 명의를 모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대리권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유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갑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가지고 다만 행동을 갑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갑인 것처럼 가장하여 갑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갑의 효력이 귀속된다는 거죠. 대리권이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떻습니까? 무권 대리가 됐을 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표현 대리가 성립됐을 경우에는 갑의 효력이 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사자가 과연 이때 당사자 병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아무 말이 없이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요. 명의자가 당사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상대방이 을을 행위자를 당사자로 보았다라는 예외적인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병이 을을 당사자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명의로 했는데요. 갑명의로 했는데 을을 어떻게 돼요? 갑으로 오인했다는 거. 을을 갑으로 이해하였다. 갑으로 이해하였다. 행위자를 갑으로 이해하였다라는 거죠. 이해하였다. 갑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을을 당사자로 보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이 항상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거고 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갑을 당사자, 명의자를 당사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중간쯤 보시면 3. 대리의 법리 적용 여부 바로 위에 보시면 시험과 관련돼서 좀 더 실전적으로 접근하면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 상대방은 명의자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에서 상대방이 행위자를 당사자로 이해했다는 언급이 있으면은 행위자가 당사자가 되지만 이런 말이 없으면 명의자를 당사자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결국 갑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냐 문제죠. 이때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을만 책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갑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과연 갑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는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이제 갑에게 효력이 미칠 것이고요. 대리권이 있었을 때 또는 어떻습니까?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갑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전 적용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려고 봅니다. 자, 그럼 대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조건, 기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뭐 한 문제씩 꼭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은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무효를 보죠.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말하고요. 또 무효는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무효는 모두 당연 무효이고요. 상법상 다른 법에서요 반드시 재판으로만 무효를 인정을 해야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효라고 해야만이 무효가 되는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 민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정적 무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효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 행위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판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매매 이것을 또 유동적 무효의 범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요.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X 물건 10억 원에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되는데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였는데 허가가 없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요. 매매 효력 요건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이나요.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것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허가가 있으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불허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이후에 허가가 떨어지면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유동적인 상태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관계와 관련돼서요. 밑에 보시면 급부의무, 즉 X 물건 10억 원이 급부가 되겠죠. 자, 급부에 관련해서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유동적이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뭐 손해배상이나 해제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 간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협력해야 될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저 협력 의무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는 이제 요구할 수가 있어요. 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요, 그 협력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가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요, 그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는 못합니다. 따라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죠.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이유로도 해제는 못하지만 계약금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을 때는 그 계약금을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2배를 상환하면서 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뭐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었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뭐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유동적인 상태가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허가가 있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될 텐데 반드시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됐다랄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지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불허가뿐만 아니라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랄지 또는 서로 쌍방이요. 허가를 받지 않기로 이제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허가를 받기 전에요 정지 조건이 이제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취가 뭐 정지 조건이 성취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허가가 나도 따라서 이것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도 어떻습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요,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무효의 일반적인 종류에서 보았고요. 오른쪽에 이제 무효행위 재생해가지고 무효가요. 때로는 또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일부 무효해가지고요. 자,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갑과 을 사이 계약을 했는데 X 필지, Y 필지 두 필지에서 계약을 했는데 한 필지만 무효가 된 것이죠. 그래서 X와 Y 두 필지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10억 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Y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기로 했다. 라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137조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자, 특약이 없으면 이제 법률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그 법률의 규정이요. 일부 무효에 관한 개별 규정이 있으면 개별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개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 목적을 봐서 일부 무효를 전부 무효로 할 것인가 일부 무효로 할 것인가 그 개별 규정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개별 규정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든지 또 개별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민법 137조에 이제 보충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보충 규정의 내용은 일단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보고요. 다만 당사자가 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나머지 이것만이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부 무효는 원칙은 전부 무효. 그러나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 일부만을 또 유효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밑에는요, 무효행위 전환인데요, 무효행위. 자, 무효행위라고 하더라도요, 그 무효행위가 다른 어떤 유효 요건을 갖췄을 때는 다른 유효 요건으로 전환시켜서 유효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법률행위 전환과 관련돼서는요, 그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요, 갑과 을 사이에서 X 물건을 10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X 물건이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의 공박경설, 무경험을 이용해서 계약을 했다. 10억으로 계약하면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공박경설, 무경험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은 모두 갖췄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무효가 되지만 당사자가요, 갑이 이것을 이제 매도인인데 이것을 그래도 한 18억 정도면은 팔 용의가 있고요. 을도 18억 정도까지는 살 용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굳이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무효로 하고 다시 18억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행위 자체를 어떻습니까? 그냥 18억으로 유효하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무효행위 전환. 자, 18억으로 인정하게 되면 객관적 요건이 흠결이 되잖아요.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법률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분행위도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분행위. 그래서 입양이 무효라고, 그러니까 입양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친생자 신고를 했을 때 친생자 신고는 무효였지만 그것이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 입양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런 경우에 신분행위도 입양 효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해서는 무효행위도 이제 무효행위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에. 자, 통정허위 표시에서요. 자, 갑과 을 사이에요. 4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가장 매매였어요. 가장 매매를 통해서요. 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자, 무효이고 등기도 이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매매를 통해서 살다 보니 괜찮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이 사람이 야 정식으로 그냥 원래대로 내가 진짜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그럼 진짜로 살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식으로 다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매매는 가장 매매를 하지만 매매 계약서 다 있고 등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굳이 다시 매매를 하지 않고요. 이 어떻습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이 매매하는 것 대신에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추인하는 형태로요. 매매 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가장 매매를 이제 추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매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라는 것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새로운 매매로서의 추인의 의미를 갖는 거죠.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죠.
소급표가 없다. 이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요, 소급해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원래 무효인 것을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려면요, 중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거와 관련돼서요. 자, 무효행위가 추이되려면요, 무효행위의 그 무효원인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무효원인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추인하여도 여전히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 인정되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요, 취소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방법으로 추인은 못하지만 무효행위 추인 방법으로는 추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과거 행위를 무효로 둔 상태에서 취소에 의해서 무효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다시 유효를 만드는 이런 무효행위 추인 방법으로는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자, 이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도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무효이고요. 추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 원칙에 사적자치 원칙상 무효행위도 어떻습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진정한 권리자가 그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박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이제 추인하게 되면요, 이것은 무권 대례와 같이요, 유효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는데요. 자, 취소는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취소권자는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이제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사기, 강박,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또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이 중에 법정 대리는 자신의 고유 권한에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임의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취소권을 이제 본인으로부터 수권 받아서 다시 권한을 받아서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승계인,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나 취소권만을 뭐 승계하고 취소권만을 양도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할 때 그 상대방은 누구를 해야 되냐?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은요, 자, 자기들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과요, 사기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를 이유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병에게 처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병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사기를 이유로 이제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를 한 다음에요, 만약 이 사람 등기를 했지만 이 사람 악의자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악의자면 이 사람은 취소 효과를 이제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어떻습니까? 병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때요, 그러면 취소도 병에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병과 갑은 법률 행위를 해본 적이 없죠. 자,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는요, 이 매매를 취소하기 때문에 매매는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법률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죠. 따라서 법률 행위 취소는요, 바로 법률 행위 했던 바로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는 것이지 그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취소의 방법은 일방적 의사의 예시를 주는 거죠. 일방적 의사. 상대방에게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필요 없죠. 일방적 의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고요.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일부의 법률에 준해서요, 법률행위 중에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느냐. 자, 일부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돼서요,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은, 그래도 일부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당사자 간에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요, 일정 부분을 특정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는데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 있느냐. 특약은 이미 제외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 제외된 내용을 다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자, 취소 효과. 일방적 의사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취소가 되면 이제 소급하여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제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위에는 이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만 이때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만, 악인 경우에는 전부 그다음에 이자,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다만 반환해야 되는 자가 제한 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였을 때는 이 사람은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다만 그 이익이요. 금전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일단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추정을 한다. 자, 취소 효과에 있어서요.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했을 때는요. 선의 제3자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라고 할 것이고요. 사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취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취소를 할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이 일방적 의사에서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소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추인. 자, 추인을 하게 되면은요. 취소권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취소의 요건은요. 취소는 추인이죠. 추인. 추인도요.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다만요. 추인은 이 취소권자가 어떻습니까?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원인 종료 이후.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취소권자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추인권자라고 하는 거죠. 추인권자. 추인권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 원인 이후 종료 이후에 취소권자만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자가 추인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다만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고요. 또 법정 대리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또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가 있으면. 물론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가 있어도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만 있다고 해서 추인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성년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에 동의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고 또 법정 대리는 얼마든지 또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인은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니까 인식을 해야 되죠. 법률행위를 할 때는요.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또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효과, 취소권이 포기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식하고 어떻습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취소권 포기의 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법률행위로서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법률 행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즉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법정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법정 사유에 대해서 그 법정 사유를 행함에 있어서요. 아무런 이의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는 법률의 규정에서 또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자, 법정 추인 사유의 대표적인 것이 뭐 이행이랄지 수령이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행위를 했는데 자, 이 사람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요. 갑이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된 다음에 이 사람 이행을 해요. 자, 이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추인의 의사가 있어도 그건 없었건 상관없이요. 이것은 추인한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상대방 보호를 위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의 없이 이행을 했다든지 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채무자로서
이행을 했다랄지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채권자로서 수령을 했다랄지 자 이런 경우는 추인의 의사가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추인된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것이 바로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다만 법정 추인도요. 법정 추인도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사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추인권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추인권자. 자, 그래서 수령이나 이행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취소원이 종료된 취소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취소원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행을 했다든지 수령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의가 없이 수령하고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 추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된 이후에 즉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행을 했다든지 수령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정 추인 보시면 이것도 취소원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의 보류 없이 이렇게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할 것 필요한 거죠. 자, 법정 추인 사유로는요, 6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2호하고 5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나머지 4가지는요, 채무자로서 이루어지든 채권자로서 이루어지든 그 취소권자, 추인권자가 채권자로서 이루어졌던 또는 채무자로서 이루어졌던 이것이 다 법정 추인이 되지만은 2호하고 5호는요, 반드시 이 추인권자가 채권자로서 했을 때만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채권자로서 이행 청구를 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되지만 채무자로서 이행 청구를 받는 것만으로는 법정 추인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취소할 수 있는 범죄를 취득한 권리를 갑이 양도를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이지 을이 양도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취소권은 또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있어서요.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권이고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제척기간. 자, 그러면 이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 원래 10년입니다. 그래서 법률인 한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취소권에 있어서는 단기 소멸 또 단기 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이 제척기간은요. 법률관계 안정, 형성권 행사 기간을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안정,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 주장 입증 없이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또 조건 기한이 있는데요. 조건 기한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조건 기한까지 좀 잠깐 보고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조건 기한은요. 조건과 기한은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조건과 기한에서는.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그 효력을 의존시켜서 이제 법률에게 부과시킨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효력이 그 발생을 의존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을 의존시키면은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조건 해가지고 가장 먼저 순수수의 조건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면 기부의조면 이게 순수수의 조건은 법적 구속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장 조건에서요. 불법 조건. 자, 조건이 반사회적 행위였을 때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또 기성조건, 불능조건은요. 자, 기성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이미 어떻습니까? 성취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합격을 했어요. 그럼 바로 주면 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미 시험에 합격해버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능조건도요. 조건이라는 것은 불확실해야 돼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확실했을 때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불능이에요. 조건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럼 100만 원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주겠다. 그건 뭐예요? 그냥 안 주겠다는 거죠. 그건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겠다. 그 사람은 뭡니까? 매달 100만 원 주겠다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능조건이요. 불능조건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계속 100만 원 주겠다. 이건 뭡니까? 조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해무 이렇게 외웠었죠. 기해무.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거죠. 하나가 바뀌면 그래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
또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되면 이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둘 다 바뀌면 다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 되면 또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지 오로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가 좌우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에서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어음수표행위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조건의 성취, 불성취해가지고요. 만약에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측에 위반해요. 성취를 했다랄지. 또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조건 성취를 방해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조건이 이제 불성취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신의 측이라는 것은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방해를 했을 때 방해 행위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라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에 그때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조건부 범죄행위 효력은요, 정지 조건이 있으면 이제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성취된 때 효력을 잃게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죠. 항상 소급표가 인정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고요. 자, 조건 성취 전에는 어떻습니까? 기대권을 갖죠. 이 기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인데요. 자, 기한은 장래 사실이 확실하면 기한이 되는 거죠. 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시키면은 이건 시기, 또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을 우리는 종기라고 하는 거죠. 자, 기한에는 다시 날짜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 또 날짜가 아니라 뭐 A가 사망하면 이렇게 됐으면 불확정기한이 되는 거죠. 이때 두 번째 줄 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별해서요.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때 100만 원 주겠다는 의미가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주고 합격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데 시험에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무조건 주겠다. 다만 합격하면 좀 일찍 주겠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것은 기한이 되는 거죠. 100만 원 무조건 주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어차피 주기로 했으니까요.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상태, 불가능 상태가 되면 그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밑에 세 번째 줄, 임대차에서 임대 기한을요,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한이 아닌 것에 기한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기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것은 그냥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냥 임대차 계약으로 볼 뿐입니다. 자, 밑에 기한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요, 다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두 번째, 어음수표 행위는요, 조건을 붙일 수 못하지만 이제 만기 이런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사해가지고요, 사해에서. 자, 조건에 있어서는요, 조건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건 성취를 방해해가지고, 방해했을 때는 그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방해라면 불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신치에 반해 또 성취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기한은 기한의 도래, 불도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항상 도래한다는 거죠. 기한은 무조건 도래합니다. 다만 이제 기한이 이걸 포기한다든지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도 어떻습니까? 그때 도래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한은 항상 도래하는 겁니다. 기한은 그러니까 불도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불도래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요. 기한 도래하게 되면 시기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을 잃게 되겠죠. 자, 그 밑에 중요한 겁니다. 기한은요, 절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약정에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는 없어요. 기한이라는 개념이요, 소급표를 인정할 거면 애초에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급표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이요. 자, 조건부 권리도 보호되기 때문에 기한부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돼야 되겠죠. 확실하게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기대권이 있고 적극적으로 보존, 상속, 담보 제공, 처분 이런 게 가능하고요. 소극적으로 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한이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도래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기한이 아직 미도래는 존재하는 거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당사자가 하는 이익, 우리는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한이 이거는 법률행위의 성질상이요. 채무자만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갖는 것인지 법률행위 내용을 보고 알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요, 기한이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이제 손해배상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손해가 있다고 해서요, 기한이익을 포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파산될 때,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고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죠. 자, 기한이익이 상실이 됐을 때요, 이때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한에 이행기에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 즉시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 이행기, 원래 이행기에 또 기다릴 때 청구할 것인가, 이것은 채권자 자유인 거죠.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은 이때 어떻습니까?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행기에 청구하게 되면 이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받으면서 원래 이행기에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즉시 변제를 청구할 것인지는 채권자 자유다. 다시 말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부가 다 기한이 다 도래한 걸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정지 조건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을 때는 일단 이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과 기한은요, 개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들을. 그래서 조건과 기한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간과 이제 소멸시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